받을 것을 받으러 왔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때 초라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시댁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죠. 값비싼 명주 한복에 몸을 감싸고 금귀걸이와 옥비녀로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의 뒤로는 관아 아전들이 잘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가난뱅이 집안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누가 거지가 되었는지 보이시나요? 사실 이 여인은 조선시대 최고 갑부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제 어머니를 욕하셨던 그 입으로 이제는 국어를 하시겠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때 거만하기 그지없던 양반과 시댁이 어떻게 길거리 거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쫓겨났던 며느리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몰락한 양반과 딸의 치밀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초롱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민 신방 안에는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화연은 곱게 단장한 얼굴로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색시의 붉은 치마가 촛불에 비쳐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 고요함이 대저택을 감쌌습니다. 화연은 가만히 숨을 고르며 신랑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 고을의 몰락한 양반가에서 자란 화연에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병도는 병석에 누운 지 오래였고 집안은 기울어갈 대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청운 고을 진사댁의 혼담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화연이가 복이 있구나.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연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초롱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요함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연은 자세를 조금 고쳐 앉으며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혹시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비녀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화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의 어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초롱불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화연은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아마도 신랑이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방 밖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은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했습니다. 화연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초롱불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촛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화연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손등에 촛불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거친 웃음이었습니다. 화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그중 한 명이 신랑일까요?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화연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그녀의 방문 앞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연은 손으로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천이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초롱불이 흔들리며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화연은 혹시 초를 더 가져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방에서 신부가 먼저 나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연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던 아버지. 좋은 집안의 시집가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첫날 밤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녀는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초롱불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직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화연의 하얀 치마를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화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화연은 벌써 일어나 단정히 몸단장을 했습니다. 첫 문안을 드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방 앞에 서니 진한 용연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소부가 문안 올리러 왔나이다. 들어오너라. 문을 열자마자 한씨 부인의 시선이 화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혔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매기듯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죠. 어머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안녕히 잤다마는. 한씨 부인은 화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단정하게 차려입었으나 옷감이 고급스럽지 못한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래, 내 친정에서는 아침상을 어찌 차리더냐? 제사상은 제대로 차릴 줄 아느냐? 첫마디부터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이었습니다. 화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예, 어머님. 비록 소박하였으나 정성을 다하여 배웠나이다. 소박하다고? 소문에 들으니 너희 집안이 내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 하나 없이 한량으로 살았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화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쑥 빠져나갔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날카롭게 찔려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가세가 기울긴 했나이다만 선대의 학덕만큼은 고을에서도 인정받았나이다. 학덕? 학덕으로 밥을 먹고 사냐? 학덕으로 명주 치마를 해입느냐? 역시 가난한 집안 것들은 쓸데없는 옛날 자랑이나 늘어놓는구나. 화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했죠. 그만 나가거라. 부엌에 가서 아침상 차리는 일이나 거들어라. 그것도 제대로 할 줄은 아는지 모르겠다만. 예, 어머님. 화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을 물러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닥을 사각사각 쓸며 쓸쓸한 소리를 냈죠. 복도에 홀로 서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 저녁상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반찬이 별로구나. 국물은 왜 이리 미지근하냐? 아이고, 영감. 새 며느리가 부엌을 거둔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것들은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은 부엌 일을 주로 하는 것은 종들이었습니다. 화연은 그저 곁에서 보조를 했을 뿐이죠. 하지만 한씨는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음에는 더욱 신경 쓰겠나이다. 내 친정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더냐? 선비로 계시나이다. 비록 벼슬은 못하셨으나 고을에서 학식이 높다고 인정받으시는 벼슬 없는 선비, 그건 그냥 한량이라는 말 아닌가? 화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논밭은 얼마나 있더냐? 작은 텃밭이 있을 뿐입니다. 거지나 다름없구만. 우리 집안에 그런 집안 며느리를 들였으니. 그러게 말입니다, 영감.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매쟁이가 얼마나 말을 곱게 하던지. 학식이 높고 얼굴이 곱고 성품이 좋다고. 알고 보니 그저 가난한 집 딸일 뿐인데 말입니다. 화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밥그릇에 떨어졌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휴, 시끄럽소. 나는 배가 안 고프니 먼저 나가겠소.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또 어디 나가느냐? 밤마다 밖으로만 도는구나. 아이, 시끄럽다니까요. 남자는 밖에서 교유를 해야 하는 법이요. 도윤은 상을 박차고 일어나 휘청거리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화연은 그저 빈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목구멍으로 밥 한 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화연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아침이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씨는 화연의 옷차림, 머리 모양, 걸음걸이,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트집을 잡았죠. 낮에는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종들이 있었지만 한씨는 며느리에게도 일을 시켰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부엌을 거들고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온 식구가 모여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화연을 무시하고 모욕했죠.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갓 혼인한 28살의 젊은 아내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혼례를 치른 그 첫날 밤 이후로 석 달째 신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기방에 나가 놀았습니다. 새벽녘에 비틀거리며 돌아와서는 술 냄새와 분 냄새를 풍기며 그대로 드러눕곤 했죠. 때로는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화연은 차가운 이불 속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죠. 혼인이란 것이 이런 것이었던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제사 준비로 분주해졌죠. 화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끝은 벌써 여러 차례 베어 피가 맺혀 있었으나 그녀는 아픔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방에는 온갖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 전, 과일, 떡. 하지만 화연은 그중 어느 것 하나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며느리가 먼저 먹으면 조상님께 불경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아,
이게 무슨 꼴이냐? 한씨가 제사상 앞에 우뚝 섰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제사상을 훑어보았죠. 이것 봐, 나물 접시가 이쪽으로 기울어졌잖아. 그리고 이 떡은 또 뭐냐? 모양이 왜 이리 들쭉날쭉하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바로 고치겠나이다. 죄송하다고? 3년이나 있었으면 이제 배워야 하는 것 아니야?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느냐? 화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물 접시를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접시가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역시 몰락한 집안 것들은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는구나. 손에 땀도 안 묻혀본 양반 행세나 하다가 바로 그때 시아버지 최진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소란이냐? 영감, 이것 좀 보시오. 며느리가 제사상을 이 모양으로 차려놨소. 조상님들께서 보시면 얼마나 노하시겠소. 시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네. 제사는 가문의 얼굴이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냐? 명심하겠나이다. 더욱 노력하겠나이다. 화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세게 깨물고 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흐릿했던 눈에 어떤 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명심은 무슨, 내 나이가 이제 30을 넘었는데 그것도 못 배우냐? 한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참. 너희 어미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시기였겠구나. 화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말에 그녀의 온 신경이 곤두섰죠. 그래, 생각해보니 너희 어미도 제사상 제대로 못 차렸겠지. 그러니 하늘이 벌을 내려 일찍 죽게 만든 거야. 어머님.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내가 이 꼴인 거고,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것들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화연이 들고 있던 제기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죠.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파편들이 촛불에 반짝이며 날아갔죠. 그 소리는 마치 화연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3년간, 아니, 더 정확히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화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시더니 이내 창백함을 넘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한씨도 최진유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촛불마저 흔들림을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님.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어머님,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하시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나이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화연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한씨의 목소리가 날이 섰습니다. 여보, 이 계집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 안 들렸어? 내연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시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큰 죄다. 저는 다만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런 악착 같은 계집을 봤나? 내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가난에 찌들어 병들어 죽은 거야. 그것도 덕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제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나이다. 화연이 똑똑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남을 헐뜯거나 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머님처럼. 화연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어머님처럼 남의 돌아가신 부모를 욕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나이다. 방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연의 말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명백한 맞대응이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나를 욕한 거냐?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욕해?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오늘로써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최진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칠거지약 중 불순부모.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니 당장 쫓아내겠다. 좋습니다. 화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가겠나이다. 이런 집에서는 단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계집이.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내가 화내기 전에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다. 화연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져온 것이 별로 없었기에 보따리는 금방 쌓였죠. 몇 벌 옷과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 보따리를 들고 대문으로 향할 때 온 집안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하인들도 모두 수군거리며 보고 있었죠. 화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죠. 이미 가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화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과 화려한 대문. 그 모든 것이 이제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연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언젠가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화연은 쫓겨났습니다.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녀는 겨우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의 문틈으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화연은 무너진 담벼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사이에 집은 더욱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에 짚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렸죠. 아버님, 딸이 왔나이다. 응? 누구시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삐걱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 화연은 숨이 멎는 듯했죠. 3년 전에 비해 너무나 늙어 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으며 뺨은 깊이 꺼져 있었죠. 몸은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어허, 이게 누구냐? 우리 딸이. 이 밤중에 웬일이냐? 윤병도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초라한 보따리. 그는 곧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죠. 아니다. 설마 소박을 맞은 것이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딸이 불효를 저질렀나이다. 윤병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화연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그녀가 3년 전 떠날 때보다
아버지는 절반도 안 되는 몸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화연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손은 얇은 종이처럼 차갑고 거칠었죠.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윤병도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죠. 우리 딸이 정말 소박을 맞았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딸이 불효를 저질렀나이다. 아니다, 아니야. 윤병도가 화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내 잘못이다. 이 아비가 무능해서 내 삶을 망쳤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참지 못해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아비가 재산도 벼슬도 물려주지 못하고 내가 그런 천대를 받게 했구나. 윤병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깊게 패인 주름을 따라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죠. 저 김진사댁 놈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아비가 다 안다. 원통해서 어찌 눈을 감겠느냐. 아버님, 가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딸아, 아비는 무능했지만 너는 훌륭한 아이다. 내 어미를 닮았어. 윤병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의 손을 쥐었습니다. 원통하다. 원통해. 저놈들이 내게. 그리. 하지만 윤병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손을 쥐고 있던 아버지의 손에서 온기가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숨이 공기 중에 차갑게 흩어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화연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고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듯했죠. 찢어지는 듯한 그 절규는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난한 장례였죠. 상여도 없이 그저 널판지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연과 마을 사람 몇 명뿐이었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화연은 그 모든 과정을 망연자실한 채 지켜보았죠. 마지막 한 줌의 흙이 무덤 위에 떨어질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묻혔습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참았던 옛날의 자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화연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화연과 아버지의 무덤뿐. 산 너머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어디선가 울어댔죠. 화연은 술잔을 따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투명한 술이 작은 사발에 찰랑거렸죠.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이 딸이 맹세하옵니다. 화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아버님의 원한을 딸이 반드시 갚겠나이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무덤 주위를 맴돌았죠. 저 김진사댁의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나이다. 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들이 저를 천대하고 아버님을 욕하고 우리 가문을 모욕한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녀는 무덤 앞에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 흙은 아직 축축했고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죠. 저들을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겠나이다. 화연이 그 흙을 꽉 쥐자
흙 사이로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무덤이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님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을, 제가 당한 모든 치욕을 잊지 않겠나이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첫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화연은 여전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난뱅이라 했던 것, 근본 없다고 했던 것, 모두 기억하고 있나이다. 화연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저들의 교만과 탐욕을 그들 자신이 무너뜨리게 하겠나이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달빛이 화연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아버님, 저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화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들이 만든 지옥을 저들 자신이 맛보게 하겠나이다. 화연은 무덤 앞에서 3번 절을 했습니다. 깊고 정중한 절이었죠. 마지막 절을 마치고 일어설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아버님, 편히 잠드십시오. 딸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나이다. 화연은 무덤을 뒤로 한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죠.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화연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하루가 말입니다. 화연은 친정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진사 댁에 복수할 수 있을까?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이 어떻게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연은 생계를 위해 장터에 나가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죠. 그녀는 바느질로 돈을 벌기 위해 바느질감을 사러 장터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삼배옷의 머리는 대충 틀어올린 초라한 행색. 한때 양반 부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시장바닥의 평범한 과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을 파는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던 한 사내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우며 햇빛이 가려졌죠. 화연 아씨 아니십니까? 화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사내.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널찍했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화연의 눈이 커졌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무연입니다. 어릴 적 댁 근처 대장간에 살던 그 어린 무연이가 이렇게 컸단 말입니까? 화연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그녀의 집 근처에 대장간이 있었죠. 그곳 대장장이의 아들이 바로 강무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언제나 밝고 씩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무연이가 달려와 일으켜준 적도 있었죠. 아씨,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예전과 많이 다르시는군요. 화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혼이 난 일, 시댁에서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쫓겨난 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두 주먹은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그런 일이 김진사댁 놈들이 감히. 이제 저는 복수만을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고 싶습니다. 무연은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연은 화연을 장터 한 구석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와 전을 시켰죠. 주막 안은 어둑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연은 제대로 된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드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화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인한 일, 시댁에서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쫓겨난 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두 주먹은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그런 일이. 김진사댁 놈들이 감히. 무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제 저는 복수만을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고 싶습니다. 무연은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도와준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와 혼인하십시오. 화연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혼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혼인이라니. 무연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씨, 저는 비록 천민 출신이지만 지금은 돈이 좀 있습니다. 무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장사 수완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대장간 일을 도우며 철물을 팔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전국 각지에 상단을 두고 있다고 했죠. 저는 지금 전국 여러 고을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물, 포목, 곡식? 돈은 꽤 있는 편이지요. 하지만 저는 천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들은 저를 깔보지요. 상놈, 천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무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분했습니다. 아씨의 지혜와 학식을 제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씨의 복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재력으로 김진사댁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소박 맞은 몸입니다. 그런 제가 괜찮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씨를 좋아했습니다. 비록 신분이 달라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아씨가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화연은 놀라 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저와 혼인하십시오. 제 비록 배운 것은 짧으나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아씨의 그 서리빨 같은 눈빛, 그 안에 담긴 복수심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화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죠. 양반가의 여인이 천민과 혼인한다. 그것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연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김진사댁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혼인합시다. 무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단 반드시 김진사댁에게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 아버님을 죽였습니다. 그 원한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걱정 마십시오, 아씨. 무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화연을 완전히 감쌌죠. 그리고
아씨, 저는 아씨를 진정으로 아내로 대하겠습니다. 그 한량 같은 전 서방처럼 아씨를 내팽개치고 기방 드나드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여자만 보고 살 줄 아는 사내입니다. 화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여자로 대해주는 사내를 만난 것이죠. 무연은 비록 신분은 천했지만 그 기계만큼은 대장부였습니다. 대장간에서 불길을 다뤄서인지 다부진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서는 남성미가 물씬 풍겼죠. 굳은 손, 단단한 체구, 그리고 당당한 눈빛. 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년간 비어있던 신방에서 혼자 잠들던 밤들이 떠올랐죠. 알겠습니다. 그럼 혼인합시다. 확실하십니까? 아씨,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후회는 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사 댁에 반드시.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동맹, 그리고 새로운 혼인. 며칠 후 두 사람은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증인은 마을 사람 몇 명뿐이었죠. 혼례를 치른 후 무연은 화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화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연의 집은 작은 초가가 아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죠. 담장이 높고 대문은 육중했으며 마당은 넓었습니다. 여기가, 이것이 당신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좀 있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듯한 가구가 가득했고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종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무연 씨, 당신은 도대체... 아씨,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 각지에 상점을 두고 있는 거상입니다. 철물, 포목, 곡식, 심지어 소금까지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재산이 김진사보다 훨씬, 어쩌면 10배는 더 될 것입니다. 화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기회였습니다. 아씨, 이제 복수를 시작합시다. 아씨의 지혜와 제 재력을 합치면 김진사 댁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짭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밀실에서 복수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는 방 안에서 화연과 무연은 마주 앉아 있었죠. 무연 씨, 먼저 김진사 댁의 재정 상황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제 사람들을 보내 조사했지요. 그래서 김진사 댁은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빈 껍데기입니다. 빚이 이미 꽤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들놈 도윤은 날마다 기방에서 돈을 물쓰듯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쉽겠군요. 탐욕스러운 자들은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법이지요. 화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도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놈은 돈만 보면 눈이 먼 놈이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진사가 탐내는 땅이 있습니다. 북쪽 들판의 비옥한 논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사두는 것입니다. 역시 아씨는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투자하려는 땅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질 것이고 김진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 사람들을 시켜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렇게 김진사 댁이 빚에 허덕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화연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나갔죠. 하지만 그날 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연과 화연의 첫날 밤이었죠. 화연은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연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동시에 강인했습니다. 대장장이의 거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졌죠. 아씨, 이제 화연이라고 불러주세요. 화연,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화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혼례의 밤을 보냈습니다. 3년 전 그 차가운 신방이 아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밤을 말입니다. 새벽녘 화연은 무연의 품에서 잠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딸아, 이제 복수할 수 있겠구나. 예, 아버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 사내 좋은 사람 같구나. 예, 아버님.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줍니다. 그럼 됐다. 복수도 하고 행복도 찾거라. 꿈에서 깬 화연은 무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복수도 하고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하루가 말입니다. 복수 계획이 세워진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무연은 도윤을 찾아 나섰죠. 그는 도윤이 자주 드나드는 기방 근처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술에 취한 도윤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와 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도련님 아니십니까? 무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당신은 누구요? 쟤는 강무연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요. 도련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내 명성을? 무연은 도윤을 주막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술과 안주를 시켰죠. 도윤은 술만 보면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 한잔하시지요? 고맙소. 그런데 나를 왜 찾은 거요? 사실은 도련님께 좋은 사업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사업? 어떤 사업인데?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자 술에 취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또렷해졌죠. 도련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오, 정말이요?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1,000냥쯤이야 문제 없지요. 단 차용증만 써주시면 됩니다. 차용증이야 당연하지. 당장 써드리겠소.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어? 내일이라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참 좋소.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구려. 도윤은 너무나 쉽게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마치 배고픈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죠. 1,000냥. 그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돈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저 눈앞에 돈만 보였을 뿐이죠. 한편 화연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연의 사람들을 시켜 김진사가 탐내는 북쪽 들판에 비옥한 논 백마지기를 먼저 사들였습니다. 김진사보다 높은 값을 불러 확실하게 손에 넣었죠. 이제 김진사가 그 땅을 사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연이 무연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팔렸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샀는지 모를 테니 분노만 할 뿐이겠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화연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김진사가 다른 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며칠 후 김진사는 예상대로 북쪽 들판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아이고, 진사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그 땅은 이미 팔렸습니다. 뭐, 이미 팔렸다고? 누가 샀소? 강무현이라는 상인이 샀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높은 값을 부르셨거든요. 강무현. 그게 누구냐? 김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땅을 어떤 상인놈이 먼저 가로챘다는 것이지요. 상놈 주제에. 하지만 괜찮다. 다른 좋은 땅이 있으니 김진사는 다른 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개간지였죠. 그곳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화연이 판 두 번째 덫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동쪽 개간지를 산 지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동쪽 개간지에 귀신이 나온대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더라. 땅이 좋지 않대요. 농사가 안 된대요. 이런 소문들은 무연히 시킨 사람들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땅을 꺼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진실처럼 퍼져나갔죠. 결과적으로 그 땅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김진사가 비싼 값에 산 땅이 이제는 팔려고 해도 절반 값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제기랄,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산 땅값이 이렇게 떨어지다니. 김진사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지요. 이 모든 것이 화연의 계략이라는 것을. 한편 도윤은 무연에게서 받은 1,000냥을 가지고 더욱 흥청망청 놀기 시작했습니다.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좋은 옷과 장신구를 사고 돈은 물 쓰듯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연의 세 번째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기생 메란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메란은 도윤이 자주 찾는 기방의 기생이었습니다. 20살이 갓 넘은 나이에 아름다운 얼굴과 재치 있는 말솜씨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메란은 무연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연이 일찍이 그녀를 기방에 심어놓고 양반들의 정보를 수집하게 한 것이죠. 어느 날 밤 도윤은 또다시 기방에 있었습니다. 술상 앞에 메란을 앉혀놓고 한껏 취해 있었죠. 메란아, 저번에 보여준 그 비녀 너무 예뻤어. 나도 그런 거 갖고 싶어. 그래요? 그럼 내가 사줄까? 하, 도련님은 정말 후하세요. 돈도 많으시고. 돈은 얼마든지 있지. 걱정 마. 하지만 사실 도윤의 주머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1,000냥은 이미 다 써버렸고 이제는 다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메라는 교묘하게 도윤을 부추겼습니다. 도련님, 그런데 댁에서는 돈이 넉넉하시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뭔 소리야? 우리 집이 얼마나 부유한 줄 알아? 논밭만 해도. 도윤은 술에 취해 집안의 재정 상황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땅이 있고 어디에 빚이 있고 아버지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메라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연에게 모든 정보를 전했죠. 도윤이 말하기를 김진사가 이번에 서쪽 산기슭의 밭을 사려고 한다더군요. 그 밭에서 인삼을 기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군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 밭을 사두어야겠습니다. 화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농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병충해가 심하다든지 흉년이 들 것 같다든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란에게 시켜서
도윤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빼내도록 합시다. 그 바보는 술만 마시면 입을 못 다물거든요. 며칠 후 도윤은 또다시 무연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무연 씨, 미안하오만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겠어? 아이고, 도련님. 1,000냥을 빌려드렸는데 벌써. 제발 부탁이요. 500만. 아니, 300만이라도. 알겠습니다. 도련님을 돕지 않을 수 없군요. 500을 더 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자가 조금 붙습니다. 이자? 이자 얼마나? 한 달에 2푼입니다. 줬소. 어서 빌려주시오. 그렇게 도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000냥에서 1,500냥으로. 그리고 계속 늘어났죠. 한편 김진사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돈을 잃은 상태였기에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는 사채를 쓰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소? 마을에 강무현이라는 상인이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께 부탁해 보시지요. 강무현.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좋다. 불러오너라. 며칠 후 무연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김진사 앞에 섰죠. 진사 어르신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 자네가 강무현이란 사람인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예. 진사 어르신,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2,000냥이 필요하네. 2,000냥이라. 큰 돈이군요. 하지만 진사 어르신이시니 믿고 빌려드리겠습니다. 단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 무엇을 원하나? 땅 문서를 담보로 주십시오. 그러면 2,000냥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김진사는 자신의 논 신마지기 땅 문서를 담보로 내놓고 2,000냥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 돈을 빌리는 순간 그는 이미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 댁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도윤은 계속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그의 빚은 3,000냥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이자까지 붙어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은 4,000냥에 육박했죠. 김진사도 사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투자했던 것들이 모두 실패했고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화연과 무연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그들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메라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도윤이 어떤 땅을 노리는지, 김진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모든 것이 화연에게 전해졌고 화연은 그보다 한 발 먼저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화연이 무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요. 그 마지막 단계란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들은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화연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번뜩였습니다. 복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김진사 댁의 상황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죠. 부자와 아들의 빚을 합치면 6,000냥이 넘었고 이자까지 더하면 8,000냥에 육박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침상을 받던 중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윤이 황급히 달려가 한씨를 부축했습니다. 으악. 한씨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기 시작했죠. 의원을 불러라. 어서.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급히 와서 진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혹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드셨나요? 잘못된 거?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받았는데 김진사가 말하려는 순간 의원이 상위의 국그릇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혹시? 의원은 숟가락으로 국을 조금 떠서 맛을 보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독이라고? 김진사 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도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때 김진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년이? 누구를 말하는 거요, 영감? 화연. 그 소방 맞은 년 말이요.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씨도 고통 속에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맞아. 그 계집이. 분명히 그 계집이. 김진사는 즉시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전 며느리 윤하연이 우리 집에 독을 넣어 철을 죽이려 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급히 화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연은 무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윤하연, 관아에서 나왔다. 따라와라. 무슨 일입니까? 김진사 댁에서 독살 사건이 벌어졌다. 내가 범인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 화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진짜였죠. 그녀는 독을 넣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밝히겠다. 일단 따라와라. 무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무슨 증거가 있다고 제 아내를. 당신은 누구요? 강무연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이고요. 아전들은 화연과 무연을 모두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관아에는 이미 김진사와 도윤이 와 있었습니다. 한 씨는 의원의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죠. 형리가 나타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윤하연, 내가 김진사 댁에 독을 넣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가 그 집 며느리였다가 쫓겨났지 않느냐?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리님, 이 계집이 분명히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근거, 그 계집이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복수하겠다고 도끼를 품었거든.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형리가 말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그 계집이 예전에도 제사상에서 그릇을 깨뜨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성격이 포악해서 그것도 독살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형리는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죄인으로 몰지 않으려고 했죠.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잠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김진사 댁의 진짜 비리를 보여주겠습니다. 무연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의 아버지 무덤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연이 편지를 펼치자 거기에는 김진사의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윤병도의 집안을 망하게 하기 위해 그의 곡식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빚을 늘려 궁지에 몰아넣었다. 딸을 며느리로 들여 괴롭혀 내쫓으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것은 거짓이다. 위조된 것이다. 위조라고 하십니까? 무연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십시오. 김진사께서 쓰신 다른 문서들과 필체가 똑같습니다. 형리가 두 문서를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체가 일치합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김진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무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무연이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진사께서 제게 빌린 돈의 용도입니다. 대부분이 도박과 기방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어디에? 메란이라는 기생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김도련님께서 술에 취해 하신 모든 말씀을 말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메란이가? 그렇습니다. 메란은 사실 제 사람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보낸 것이지요. 관아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연히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독살 사건의 진짜 범인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뭐라고?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은 한씨 부인께서 드신 것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곰팡이가 핀 곡식으로 만든 국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돈이 없어 상한 곡식을 드신 것이죠.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증상이 독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집에? 김진사가 말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김진사께서는 자신들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형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내가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났다. 남의 집안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이는 중죄다. 형리님, 저희가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형리는 냉정했습니다. 법은 법이다. 너희가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화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리님, 저는 처벌보다는 뭘 원하느냐? 제가 당한 피해를 배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 내가 윤병도에게 끼친 피해를 모두 배상하라. 그리고 앞으로 그들 모녀에게 접근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무연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께서 저희에게 빚진 돈 8,000냥을 당장 갚아주십시오. 8,000냥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담보로 잡힌 재산으로 갚으셔야지요. 김진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형리님, 화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만족합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형리가 감탄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화연과 무연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바람은 상쾌했죠. 이제 정말로 끝났군요. 화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뭔가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무연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나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 화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에는 관아의 아전들이 와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다는 공문을 들고 온 것이죠. 김진사,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땅과 집을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만, 일주일만 더 주시면. 김진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전은 냉정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시면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아전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김진사 일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김진사 댁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해 있었죠. 이제 끝이구나. 우리 집안이 망하는구나. 김진사가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려보면 어떨까요? 도윤이 말했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들도 우리 사정을 다 안다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야. 다 제 잘못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한씨 부인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영감, 그 며느리 말이요. 화연?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요? 강무현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설마 그 가난한 년이 무슨 수로. 허황한 소리 마라. 김진사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한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쨍쨍했지만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죠.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여럿 와 있었고 그 뒤에는 무연히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 빚을 갚지 못하면 법에 따라 집과 땅을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만 더, 일주일만. 김진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연의 뒤편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를 걷는 달처럼 소리 없이 나타났죠. 값비싼 명주 비단 치마가 바닥에 끌리며 사르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그 어떤 호령보다도 무겁게 주위를 압도했죠. 머리에는 커다란 옥비녀가 햇빛을 받아 푸른 빛을 토해냈고 붉게 칠한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귀에는 금기거리가 달랑거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얼굴에는 분을 발랐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한씨가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는 화연, 이럴 수가. 전현이 왜 여기에? 오래간만입니다, 어머님. 안녕히 지내셨나이까? 화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3년, 아니 4년 만이군요. 네, 내가 어찌 여기에, 제가 어찌 여기에 왔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강무연의 아내입니다. 김진사와 한씨의 얼굴이 창백함을 넘어 재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럼 강무연이 내 남편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지금 댁의 모든 빚 문서를 쥐고 있는 사람도 바로 저희 부부입니다. 김진사와 한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더니 마치 실톨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화연, 아니 부인, 이런 짓을 하다니.
저는 다만 받을 것을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 화연은 무릎 꿇은 시댁 식구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햇살이 마치 후광처럼 빛났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얼음장 같은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어머님, 기억하십니까? 화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가난뱅이 집안에서 왔느냐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몰락한 집안 것들은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린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화연아,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화연이 김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십니까? 벼슬 없는 선비는 그냥 백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거지나 다름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 아버님을 그렇게 모욕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며느리야. 아니, 부인. 우리가 잘못했소. 잘못했다고요. 김진사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소리에 가득 담겨 있었죠. 제 아버님께서 충격으로 쓰러지셨을 때, 그때 어머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쫓겨나 오갈 데 없이 떠돌 때, 그때 당신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요? 화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용서라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으십니까? 제 어머니를 욕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화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덕이 없어서 일찍 죽었다고,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들었지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 때문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용서. 화연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당신들이 용서를 구했습니까? 제가 굶주릴 때 당신들이 도와주었습니까? 화연은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진사 어르신, 어디 천하다고 멸시하던 제 두 번째 서방이 준 돈맛이 어떠하십니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근본 없는 가난뱅이라 쫓겨난 며느리가 지금 댁에 생사를 쥐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죠. 오직 김진사 일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기를 떨었습니다. 김진사, 화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천대하던 그 몰락한 양반 가문의 피가 오늘 당신들의 운명을 끊었습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울었죠. 죽을 죄를 지었소. 죽을 죄를. 오늘부로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압류됩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십시오. 무연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한 씨가 화연의 치마 끝을 붙잡으려 했지만 화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윤 씨, 화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소. 미안하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했다고요? 화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3년간 신방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시던 분이, 밤마다 기방에서 노시던 분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화연이 무연을 불렀습니다. 가시지요. 더러운 것들에 눈길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부인.
화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주 치마가 사르륵 소리를 내며 지나갔죠.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진사 일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압류했죠. 집도 땅도 가구도 심지어 옷가지까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몸에 걸친 누더기뿐이었죠. 김진사 일가는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한때 높은 양반이라며 거들먹거리던 그들은 이제 동량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죠.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깔보았는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김진사는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결국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한씨도 남편이 죽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참했죠. 그는 다시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부인은 과부 출신으로 그녀도 가난했죠. 게다가 그녀는 도윤을 깔보고 구박했습니다. 도윤은 날품팔이로 연명했습니다. 한때 양반 도련님이었던 그가 이제는 막노동을 하며 사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한편 화연과 무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더욱 불을 불려나갔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빼앗은 재산과 땅을 잘 관리하여 그들의 재산은 배로 불어났죠. 하지만 화연은 그 부를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연은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오늘부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시주방을 엽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 맞은 여인들, 과부가 된 여인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집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화연은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연을 칭송했습니다. 저 부인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복수를 했으면서도 남을 도우시는구나. 역시 선비 집안에서 자란 분은 다르십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화연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화연이 매달 사람을 보내 돌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화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따라 무덤 앞에 놓았죠. 아버님, 원수를 갚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고 그 낙엽은 무덤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 댁은 모든 것을 잃고 망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앉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화연의 얼굴에는 마침내 평화로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무연 씨는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천민 출신이지만 그는 어떤 양반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화연은 천천히 일어나 무덤에 3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뒤로 한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산 아래에서는 무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죠. 다녀오셨소, 부인.
예.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부인도 이제 마음 편히 사십시오. 무연 씨, 고맙습니다. 무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복수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부인이 계획을 세우셨고 저는 그저 도운 것뿐이요. 그리고요. 화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부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제 아내를 위해 한 것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화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화연과 무연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화연은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고을에서는 그녀를 자비로운 부인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 화연이 시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죠. 화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파가 익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때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한씨였습니다. 한씨는 화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연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죠. 화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일었죠. 동정심도 있었고 복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연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그렇게 화연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대받고 쫓겨난 며느리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옳은 자의 편이었고 교만한 자는 결국 망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남을 함부로 깔보고 약한 이를 짓밟은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지요. 김진사 일가는 화연을 천대하고 그녀의 가문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반면 화연은 굴욕을 참고 복수를 계획하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복수 이후에는 다른 이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해 내려왔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남을 존중하고 약한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둥글고 인연의 끈은 언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깔보는 그 사람이 내일은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춘풍야담이었습니다.